남아시아부터 중동, 동유럽까지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전쟁의 도가니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불과 3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국에선 1980년대 벌어졌던 포클랜드 전쟁 대비 하루에 2배나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한국에선 하루에 로 인한 사망자 수가 무려 25.4명을 기록했죠. 그때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한국 경제를 말할 때 빠져선 안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IMF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은 사실상 디폴트, 즉 국가가 부도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대우, 기아, 한라, 한보, 혜태, 진로, 고려 등 국가를 지탱하던 철강, 건설, 자동차, 섬유, 식품, 금융 등 그냥 돈 되는 모든 산업군들의 대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졌고 가정이 파산했으며 가장들은 설 자리를 잃었고 환율은 폭등하며 금융기업들의 지분은 외국계 투자자들로 채워졌습니다. 대기업 줄줄이 무너졌고 외환보 요구는 바닥났고 급기야 우리는 IMF에 구제금융까지 신청하게 되었죠. Well, thank you very much, Mr. Anderson. Congratulations, Mr. Minister. 이제 한국은 IMF와 우방국들의 자금 지원을 통하여 현재의 금융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인은 IMF와 우방국들의 지원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변신은 물론 세계 경제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IMF라는 기구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거기에 손을 벌렸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양벨이고요. 종로에서 끝발 좀 날리는 금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흔히 IMF, 즉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은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를 일환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무역 붕괴와 통화 불안 징후 등 여러 리스크들이 전 세계에 걸쳐 도사리고 있었죠. 시끄러웠던 2차 세계대전이 사실상 끝이 나고 승자가 확실해지자 승전국들의 형님이었으며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패권을 잇고 또 잇기 위해서 자신들의 법정화폐인 달러의 수요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금융 질서를 정립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드디어 경제사의 한 획을 그을 브레튼 우즈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달러를 금과 동일시하게 만드는 금환본위제를 채택하기 위해서죠. 금환본위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이 금본위제를 시행했었다고 포장하기 위한 결과였습니다. 달러 패권이 본격화되기 이전 1816년 이후 영국이 도입했던 금본위제가 진짜 금본위제였습니다. 진짜 금본위제는 원래 모든 통화가 금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금 1온스당 고정된 자국 통화량으로 환율을 결정하며 일반적인 사람들도 화폐를 금으로 직접 교환할 수 있었던 시기였죠. 미국이 시행한 가짜 금본위제에서는 기축통화만 금에 직접 연결되어 있었고 각국 통화의 환율은 달러에 고정되며 일반적인 사람들은 금으로 교환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중앙은행만 금과 달러를 교환 가능했었죠. 브레튼 우즈 체제가 표면적으로는 환율 안정을 통해 무역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국제금융 질서를 안정화하며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협력체 형성이 목적이라고 표방하긴 했지만 영국 파운드 체제를 해체하고 경제 패권을 미국이 독점하며 전 세계적 달러 수요를 강제해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로 격상시키고 각국의 외환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까지 만들어버렸죠. 그 명분이 바로 IMF 국제통화기금입니다. IMF의 의결권 구조를 보면 출자금 비례투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미국이 일국 단독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의 주요 결정 사항들은 85% 이상의 찬성률을 보여야만 진행 가능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지분이 16.5%네요. 말 그대로 미국 혼자 안 돼 하면 거부가 가능한 것이죠. 결국 브레튼 우드 체제는 세계 금융 안전을 명분으로 한 미국 달러 중심 경제 질서의 완성판이었죠. 이 구조는 곧 달러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를 강제시켰고 미국의 적자를 떠넘기고 군사력 유지까지 뒷받침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거기서 최전선, 외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케 했던 기구, 미국을 위한 기구가 바로 IMF였습니다. 그럼 미국의 이권을 위해 브레튼 우드 체제가 출범했고 미국의 관념을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기구가 IMF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IMF는 독이 든 성배일까요? 가난한,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게 금과 같은 달러를 빌려주는 것이 과연 문제라도 되는 일일까요?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알지 못하도록 가려진 진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시는 기득권 세력들은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똑똑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머리가 크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딱 의무 교육만 받고 세금만 잘 내면 그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양치기의 보더콜리아 같은 IMF는 위기국에 조건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조조정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긴축재정,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의 효과가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백신을 처방합니다. 수면 위에선 효율성 증대, 경쟁 유도를 위한 경쟁력 강화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결국 헐값에 지분을 사겠다는 거죠. 이는 나라를 사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라 또한 하나의 거대한 기업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계열사들은 해당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법인들이겠죠. 그런데 그 법인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소유권을 헐값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지분이 모이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을 만큼의 파급력을 지닙니다. 대부분의 세수를 상위 0.01%의 대기업들이 냅니다. 얘네가 전체 법인세의 35.1%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체 세수로 환산하면 상위 대기업 103개사가 전체 세수의 9.5%를 담당하는 셈입니다. 대기업이 납부하는 세금만으로 우리나라 군대 전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주인, 흔히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막강함은 영화 베테랑을 보면 최상무에게 단도리를 잘하면 계열사 사장 자리 하나 주겠다며 장어를 올려주던 장면에서도 은유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죠. 이번 SK텔레콤의 여론조작 또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들이 외국 자본에게 우후죽순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한미은행, 미국 시티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대한화재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기업인 미국의 AIG 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대우, 유구한 역사의 제너럴 모터스가 경영권을 가져갑니다. 1960년대부터 제3 그리고 4공화국 이후로 기업 대상 저금리 대출, 수출 보조금, 세금 혜택 등을 대폭 강화하면서 착실하게 키워왔던 편향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해외 자본에게 많은 부분 잠식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죠. 세상에는 선과 악 그리고 진위가 없으니까요. 저는 영화 보안관의 이 대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선과 악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마. 세상 말이야 흑과백 아니야. 뭐 회색이야, 대충 회색. 알아? 아무튼 정말 이상하게도 미국이 경제 패권을 쥐기 위해 만들었던 경제 체제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인위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능력이 있는 나라가 만든 국제기구가 마침 타이밍 좋게 우리나라가 부도 직전인 상황에 들어오더니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의 40% 이상을 차지한 미국 자본이 우리나라 대기업을 싹 쓸어갔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새겼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무게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이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 많지만 아주 단순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외채 폭증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을 너무 많이 막 해준 거죠. 1997년 말 한국의 단기 외채는 약 638억 달러였으며 사용 가능한 외환 보유액은 약 91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재벌 구조의 구조적 결함입니다. 계열사를 남발하고 부실하게 투자하고 연쇄로 부도했죠. 성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논리로 실속 없이 기초공사할 때 철근 몇 개 빼먹으면서 순살 기업을 올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금융감독의 부재입니다. 정부는 외채 규모나 위험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외화 유출을 막을 수단도 방어선도 전무했죠. 그런데 이것들 다 아시죠?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 관리를 못했다, 아니랬다, 이런 하고 많은 이야기들요. 재밌는 게요, 저 같은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사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가가 대한민국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97년에서 1998년 당시 IMF에서 돈을 빌린 국가는 한국 외에도 40개국에 달할 정도로 범지구적 현상이었죠. 태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를 거쳐 말레이시아, 그 외 다른 나라들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순간에요. 그런데 이유가 다들 좀 애매모호해요. 오일 쇼크 때처럼 뭐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고 리먼 브라더스처럼 거대한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또 이상한 것이 시나리오가 다 똑같아요. 외국 자본 의존, 특히 단기채 비중이 높았고요. 고정환율제 또는 아주 좁은 범위의 환율 밴드를 이용하고 있었죠. 퀀텀 펀드, 타이거 펀드, 롱텀 캐피탈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통화 연쇄 공매도 또는 자금 인출을 유도하니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고 부동산, 주식과 같은 기초 자산들이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각 국가들의 신용도가 바닥을 찍었고 하락은 더욱 가속화되었죠. 근데 생각해볼까요? 잘 나가던 경제가 하락세로 돌아설 수는 있어도 97년과 같은 국가보도 상황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스케일의 일이 특별한 이벤트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아까 펀드 시리즈 있죠? 자금 빼간 애들, 퀀텀, 타이거, 롱텀, 이거 얘네 싹 다 미국 개네요. 그리고 고정환율제 또는 아주 좁은 범위의 환율 밴드를 운영하던 국가들, 만약에 IMF가 아픈 나라들에게 백신을 주입해서 변동확률제로 싹 다 바꾸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골드노미스트 에피소드 1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자산은 신뢰에 기반한 허상에 가깝습니다. 그럼 그 약속이 파토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변동환율제를 쓰는 나라들은 97년 이후로 환율 리스크 때문에 달러를 더 많이 보유하려 하게 되고 이는 미국 국채와 자산에 대한 수요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안 나오면 섭섭하겠죠? 수요 공급 법칙이 나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원하니 달러의 수요는 사실상 무한대로 수렴합니다. 거기다 1970년대 금태환을 중지해서 달러 공급량이 리미트가 해제되고 말 안 들으니까 사막에서 중동 상대로 몽둥이 찜질 좀 해주고 199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무려 스텔스 폭격기와 비행기처럼 날아드는 순항미사일을 이용한 무차별 공격으로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러면 각 나라의 달러를 무조건 일정 수준 이상 비축해야 되고 고정환율제를 풀어놔서 여러 플레이도 가능하겠네요. 한 번에 몇천억, 조 단위로 움직이는 오일 거래에서도 달러만 받으니 공급을 끊임없이 해도 달러의 가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겠죠. 이게 미국이 원했었고 그렸던 그림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소설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물론 맥락은 있지만 위의 내용이 솔직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밌잖아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뵙죠.